방한 중인 미군 핵심 수뇌부 3인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의 주된 동력은 외교이고 군사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오늘 새벽 북핵 개발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봉영식 연구원님, 오늘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 게 미국이 중국, 러시아 기관, 개인 할 거 없이 독자 제재를 지금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제재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인데 이 배경이나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압박과 최고의 관여죠. 예. 최고의 압박을 수위를 높여서 북한한테 고통을 줄 때 북한이 진정 있는 비핵화 목표를 한 대화에 나올 것이다. 그때 그 관여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정책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배경에서 나온 정책이고 앞으로도 이런 국면은 중국과의 마찰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미 재무부가 독자 제재에 나선 게 올 들어서만 벌써 4번째라고 하던데 이게 좀 이번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중국 측이 어떻게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중국은 이제 안보리 제재에는 동참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가 이러한 제재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안보리 제재에도 뭔가 빈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미 정부가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또 제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들에 따라서 이런 대북 제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제재를 진행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이 상황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건 중국 측의 반응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이 계속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 미국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예, 양쪽 다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국면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예. 유엔 안보리 틀에서 중국은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다 했다. 2371도 그렇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간 미사일 생산 능력에 큰 타격이 되고 또 통치 가금을 고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 또 이런 개별 제재를 할 이유가 없다. 예. 유엔 안보리 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 미국은 또 의회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을 지난번에 미국 하원에서 대이란 러시아 제재와 함께 패키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러시아, 북한을 같이 보는 것이죠. 예. 이것이 그 하원 결의안 3364인데 지난 8월 3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있는 개별 제재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큰 틀 안에서 의회가 주도하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이 어떤 입장의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미군 핵심 수뇌부들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장소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는 데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어제 그 언론에서 이제 소개가 됐지만은 예. 별이 20개 이상이 떴다라는 말이 있을 네.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고 태평양 사령관이나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익히 이제 자주 이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태평양 사령관은 자주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데 예. 사실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이렇게 한국에 온 것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전략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들 이 밖에 이제 사이버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까지 총체적으로 이 관할하는 지휘부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패트리어트의 앞에서 놓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한 거 보면은 일단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방어가 이만큼 확고하게 갖춰져 있고 이러한 것이 이제 한반도에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령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 핵잠수함, 전략 핵폭격기,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유사시에는 만약에 북한이 핵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괌이나 이런 하와이를 공격할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 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저 패트리엇 미사일 앞에서 한 거라면 역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또 예, 했던 그리고 얘기, 뭐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북한의 군사 위협이라 그러면은 이제 지상 병력, 그다음에 방사정포, 그리고 핵과 미사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이버 테러 능력도 예. 상당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해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에 미국 CIA 보고서만 해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세계 4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북한의 군사 위협이라는 것이 이제 다면적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미국 전략사령관도 일찍 이제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와서 북한이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페이트리엇 미사일 방어가 있고 또 사이버 테러에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 정도가 모든 전략 자산을 동원하겠다. 한반도 방어에 필요하면. 그리고 하나 더는 일단 뭐 외교 조치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가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그 차이가 있다. 둘이 모순된다고 보기보다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 정책을 실현하는데 동전의 양면, 어느 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군사적인 옵션도 고려하고 있냐 했을 때 미국의 군사적 상황이 어떤 엄중한 상태까지 도달하면은 군사적 옵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하지만 그 단계까지 그 단계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단계가 있다 했는데 미국과 이제 해외 언론에서 앞부분만 대서특필을 했죠. 예. 그래서 국무부조차도 군사적 옵션을 강조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의 방점은 뒤에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옵션은 최종 단계이고 그 전에 모든 외교적 북핵 해결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그런 외교적 수단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려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확장 억지가 공고하고 또 어떤 도발 행위를 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입장 차이에 그 괴리를 만들려는 것도 효과가 없다. 예.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지 이제 대화의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발언은 국무부와 펜타곤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국무부와 펜타곤, 미국 국방부와 같이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보조를 마친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이야기가 나와서요. 또 최근에 유엔 제재 후에 북한이 추가 도발이 없었고 그래서 대화를 모색하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국무장관의 바람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원비어 사건과 관련돼서 예. 북한이 이 1.5 트랙, 특히 미국과 이 1.5 트랙 대화를 진행하면서 원비어의 신상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지금 북미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 트랙에는 이제 뭐 미 정부에 있던 그런 고위층들도 전직 고위층들도 참여하고 뭐 학자분들도 참여하는데 전반적인 이제 그분들의 여론이 더 이상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의 가능성이 사실은 예전과는 달리 이제 원비어 사건 이전과는 달리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경색된 국면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가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외교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외교력을 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군사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은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무력 시위를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나오려야 될 그런 상황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외교와 군사적인 그 두 가지를 골고루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나오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UFG 연습 기간인데 좀 창의적입니다. 이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발사 대기 상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저는 뭐 조선중앙통신 이야기도 보고 들을 때마다 굉장히 지금 몇십 년 동안 그걸 보고 있는데 누가 쓰는지 예. 참 그 문장력도 대단하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뭐 궁금해집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어떤 그 한국과 미국의 군사 압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아무리 무슨 대화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전제는 비핵화가 될 수 없다. 북한을 먼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감축 회의를 하자. 예. 북한을 인정해라. 이런 카드를 아직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그렇다면 추가 도발에 언제 나설 건지도 관심인데 역시나 이 UFG 후가 될까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사실 시기를 뭐 딱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정확히 예.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과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의 행태를 보면은 이제 뭐 지뢰 도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SLBM 발사를 통해서 훈련 기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또 무력 시위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남 도발도 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이제 지뢰 도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남북이 거의 긴장의 끝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다만 이제 현재 분위기가 이제 북미 간의 이런 갈등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계에서 갑자기 남북 관계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그야말로 뭐 휴전선이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소규모 국지 도발 같은 걸 일으키는지 또 지뢰 도발 같이 이렇게 출처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도발을 한다던가 예. 아니면은 이제 사이버 테러 같은 것도 하나의 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 이제 북한이 많이 써왔던 방법들이고요. 아니면 이제 무인기를 또 띄워서 또 우리 사회를 한번 또 경각심을 일으킨다던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은 매번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떠보기식의 이런 군사적인 위협을 항상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100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뭐 SLBM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첨언을 하자면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북한에 두 가지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인도적인 문제를 관한 그 대화 회담, 예. 그다음에 군사 회담을 했고 이 핫라인을 복원하자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제안은 계속 테이블에 올려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국지 도발을 해서 어떤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공동 보조를 취할 정도는 아니고 국지 도발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제안했던 군사회담을 우리 수용하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제 한미 간의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북한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북핵 보유를 불편한 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런 취지로 기사를 썼는데 뭐 공식적으로 국무장관, 국방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미 언론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로서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잘못하면은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 뭐 이란이라든지 다른 제3세계 국가들도 북한처럼 핵 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러면은 지금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량 살상 무기 통제 자체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 언론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미 정부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공식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9월에 러시아를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방문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회담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뭐 외교부 관계자분들께서 이걸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첫째는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그런 성격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젠다가 없는 회담이면은 굉장히 그 단호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에 어떤 그 굉장히 그 긴급하고 중요한 아젠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했을 네. 때 네. 이제 러시아의 참여, 러시아의 역할을 이제 유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제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LNG, 예. 천연가스 수입도 늘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한국 간의 어떤 에너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에너지를 통해서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그런 거대한 비전은 사실 냉전 종식 이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됐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 게 왜 실현이 안 됐는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현이 안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 북한을 통관하는 이제 그 가스관 건설이 논의됐었지 않습니까? 네. 약 40억 불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 가스관이 만약 실현이 됐다면 러시아 통과하는 길이가 150km고 한국이 232km, 북한이 740km입니다. 그래서 예. 북한이 매년 통관료로 연간 1억 불에서 3억 불 정도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도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에너지 협력이 좋다 그래도 북한이 그것을 정권 보위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좀 직시하고 너무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뭐 완전히 그려진다든지 네.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된다 이런 어떤 그 커다란 결실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은 이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 반대한다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이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긴장된 경우가 있죠. 예. 이번에도 좀 비슷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인 한미 동맹에 피해가 가지 않는 훼손이 되지 않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예방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선제 타격이 있고 예방 타격이 있고 뭐 예방 전쟁이 있고 사실 너무 헷갈리거든요. 예. 이걸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방 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징후가 보였을 때 뭐 세 가지 뜻은 사실상 비슷비슷합니다. 예. 다만 이제 핵심은 이제 북한이 만약에 미국을 공격한다던가 이러한 징후가 있을 때 먼저 이제 공격한다라는 예. 그런 개념으로 셌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자칫 이제 미국이 예방 타격할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겠죠. 네. 이제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장사정포라든가 북한이 미국의 예방 타격에 공격을 당한 뒤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은 네.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뭔가 무력 도발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제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가 미국의 이런 국방을 담당한 사람들은 이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